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국사학과 이근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또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시는 이 삼군부 총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조선시대 군사제도의 흐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그때 삼군부라고 하는 것이 또는 삼군부 총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삼군부 총무당 굉장히 좀 예전 공원 쪽치고는 상당히 규모도 크죠. 규모도 크고 또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유식을 들으시고 뭐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그런 소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군부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군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군사기관입니다. 요새처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새도 우리가 군사 정책은 주로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군령권, 즉 군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합동참모본부, 합참에서 줄여서 합참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로 이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군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군령기관입니다. 군령기관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군사력도 따로 추진했던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당대 최고의 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기관들이 결국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위 청사가 여기도 오고, 육군사관학회도 가 있고, 또 어떤 것도 없어지고, 속된 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적인 모습들을 좀 회고하면서 이 삼군부 총무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기의 역사, 그때의 우리 자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는 뭐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을 해보고, 지금의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삼군부 총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삼군부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또는 왜 만들어졌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면 소위 말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종 때에 만들어지는 삼군부의 역할들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럼 성북구의 총무당에 오게 되는 과정들까지를 같이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이 현재 그 총무당의 모습이고 그 현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총무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총무당의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낙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낙관은 바로 신관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낙관이 찍혀 있는데, 신관호 인입니다. 신관호 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관호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이제 신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후에 신원으로 개명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당시에 군사 책임자로도 활동했고 어떤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자, 그분이 이 총무당의 상냥을 하면서 작성한 상냥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좀 일부를 좀 옮겨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삼군의 무략을 총괄했다. 그래서 그 청사는 화려하고 운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조선 초, 즉 조선 건국 초에 설치됐던 소위 말하는 의흥 삼군부라고 하는, 또 줄여서 우리가 보통 삼군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알고 계신 이 상공부라고 하는 것은 고종대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조선 건국 초에 이 의용상공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운영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우동 제대가 안 되고 나중에 변화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고종대 소리 말하는 다시 복설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의 관청 가운데, 중앙관청 가운데 최고의 관청은 뭐죠? 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의정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문신의 최고 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상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신들의 최고 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들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기본적으로는 문치주의 사회입니다. 다만 지향성 문무겸전이라고 하는 문신과 무신이 문무를 서로 겸전하는, 즉 무예도 같이 겸전할 수 있는,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지향을 했습니다. 자, 무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단속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그 쭉 시행되지 못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조선조 들어와서는 이 정기적인 무과시험을 계속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3년에 한 번씩 무과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시행됐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문무를 거치 겸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그러한 조선 국가의 지향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보시면 이제 그 신원의 표현, 즉 신가로라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삼군의 무량을 총괄했다. 그리고 그 청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응대했다. 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건국 초기의 상군부의 청사나 또는 그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제도가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의용 상공부가 이제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종 때에 새로운 변화기가 왔다. 그래서 수부, 여기서 수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들의 최고의 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군사들의 최고 간부로서 상공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옛자리에 복원을 했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옛자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광화문에서 딱 서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세종대로라고 그러나요? 큰 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 딱 서 있으면 바로 왼쪽에 현재 지금 그 의정부에서 의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바로 그 건너편,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원래 아마 이 상군부가 원래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그 조선 초부터도요. 그래서 양쪽으로 광화문이 딱 있고 그 양쪽으로 문신의 최고기관인 의정부를 두고 무신의 최고기관인 상군부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상징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옛자리에 보고를 해서 의정부의 원대한 장치와 더불어 문무의 규를 삼았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씁쓸한 게, 자, 그래서 옛제도와 제도를 살펴가지고 총무당을 짓고 그 옆에 덕의당 또는 청원당을 함께 졌다. 근데 여러분 덕의당, 청의당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총무당 하나만 건물 딱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소위 말하는 상군부 자체가 완전 해체돼버립니다. 해체돼버려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또 어떤 것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 쓸쓸한 역사를 이 기록을,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처럼 건국 초기부터 상군부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어서 일종의 최고의 군련기관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이른바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의 간서는 역시 병조입니다. 그래서 각종 군사 정책들을
같이 추진을 했죠. 그리고 아울러서 군령기관으로서 이 의형상공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시대는 소위 국민예병제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들은 우호적 군대를 가야 됩니다. 지금대가 굉장히 가혹하죠. 가혹합니다만 거기에는 양반, 여러분 잘 아시는 양반, 중인, 양인, 물론 노비는 제외입니다. 노비는 제외고, 그래서 일반 평민 이상이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개국 초부터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양반은 특권을 내세워서 군대를 안 가고, 또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양반도 안 가는데 우리도 안 가지 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군대를 가는, 말하자면 군역을 지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직접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생업의 종사를 못하잖아요. 생업의 종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군대 간 사이에 생업을, 말하자면 경제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포를 랩프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후자를 보통 보인 또는 봉족 이렇게 표현들을 씁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군대를 가는데, 자, 군대가 유지되려면 이제 그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특권 세력들이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관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관직하는데 또 군대를 또 가? 이러면서 안 가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이중력이 된다는 거죠. 이중력이. 그런 특권들을 내세워서 이제 빠지고,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양반도 안 가는데 우리도 안 가지 하고, 또 그러면서 야, 차라리 내가 그러면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많이 생산을 얻어가지고 차라리 퍼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이 상군부라고 하는 것은 도총부라고 하는, 소위 5위 도총부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면서 군사의 직제도 역시 이른바 5위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군사제도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군사력인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인가요? 약 20만 대군이 부산포로 몰려오는 거예요. 일본군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20일 만에 서울 점령당해요. 근데 이제 그 20만 대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야, 그러면 우리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전 같은 시스템이 잘 됐으면 가장 침략하는 최전선부터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한번 내가볼까? 그래서 병사를 소집을 합니다. 안 돼요.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충주대에서 순국한 순사를 한 신립장군이 거느리간 병사가 1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내외. 그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20만 대군을 대적을 합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야, 그럼 도대체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당연히 안 한다면 국정을 완전히 폐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그래? 그럼 우리가 상시병력을 한번 유지해볼까? 그래서 그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군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훈련도감은 그 전에 조선에서 군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용병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대체로 조선시대도 한 가구당 한 4인 정도 인원의 구성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기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급료를 주고 하는 그런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기존의 군사력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병제와 같은 형태 또는 장기 급료명과 같은 형태로 훈련도가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조선 후기의 모든 군사제도가 그런 용병제로 운영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훈련도관만 유일합니다. 훈련도관만 유일하고 나머지 지금 순차적으로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금영이라고 하는 이 5개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요 4개, 훈련도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부대는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 직접 군대를 가거나 또는 포를 납부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군사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 대체로 조선전기에 예를 들면 오이라고 하는 체제가 오군영이라는 체제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5개의 군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수도방위. 이게 주력군들이에요. 자, 그럼 국방을 폐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각 지방별로 별도의 속오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상군부와 관련된 이 직제는 이 5군형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제 영조대에 만들어진 이른바 수성책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성책자는 뭐냐면 내가 도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집권자의 도성 수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보시면 도성 상군문 분계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성을 3개의 군문으로 나눠서 나눠서 지키는 지도. 보시면 이거는 각 지역, 여기 이제 지역명들이 아예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몇 개 쳐놨는데, 그래서 이 도성이라고 하는 약 18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대략 18km 정도 되는데, 이 18km 정도 되는 이 도성을 3개의 부대가 각각 나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훈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좌는 뭐냐면 바로 훈련도감 좌부입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에서 5개의 또 없이 부를 나눠요. 좌우, 전후, 중, 부 해가지고 5개의 부를 나눠서 또 역시 자기들이 맡은 섹터를. 그래서 대체로 도성의 서쪽, 서남부 지역은 대체로 훈련도감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섹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의 금은 바로 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남부부터 해서 동부까지 해서 대체로 금영에서 왔는데, 여기도 역시 5개의 부로 나눠서 이렇게 편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영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중은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군영 가운데 어영청을 얘기하고요. 그 어영청의 중구가 맞는 곳이다. 그래서 대체로 그 해암은 일대, 오늘날 지금 해암은 일대는 바로 영중이 맡아서 수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시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 3개의 군영이 지금처럼 매우 촘촘하게 나눠진 이 구역을 수비를 하도록 만든 거고요. 평상시에도 전시를 대비해서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뭐 깃발이나 이런 거 다 제작을 하도록 돼 있고 뭐 그래요. 이 대체로 5군영이 만들어지고 영조대쯤 가면은 이 도성 수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정조대에 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용영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대를 만들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장용영을 만들었을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왕의 신변 호위가 문제겠죠. 이거는 여러분 역시 국방군이 아니고 왕의 호위력입니다. 군사력 물리력인데, 자,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시면 왕이 자고 있는 침정까지 그 왕을 시해하려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기 바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하는 게 바로 영윤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정조는 즉위 이후에 바로 이제 자신의 신변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기존의 5개의 군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영들이 나를 쉽게 지키지 못하겠다, 또 내가 원하는 군사적 물리력이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별도로 장영용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8월 달에 본문으로 지정이 된 본영도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영도영. 자, 이 장영용은 내영과 외영으로, 즉 서울에 두는 내영과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해야 바로 수원인데요. 수원에 두는 바로 외영이라고 하는 2개의 영으로 편제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거는 바로 이제 내영의 청사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많은 여러 개의 군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군대의 청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 장영용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대를 만들고 내영과 외영을 편제를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왜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부대가 본부가 될 것 같잖아요. 본부는 맞습니다. 본부는 맞는데 오히려 이 장영용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외영의 군사력이 더 많아요. 군사수가 한 12,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 장영용 내영은 1000명 내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5개의 새로 만든 장영용이라고 하는 부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조가 사후에 바로 폐지되어 버립니다. 바로 폐지되어 버리고 바로 5개의 군영으로 역시 또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물론 중간에 몇 개의 군영들을 바꾸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5개의 군영체제로 간다,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초에 즉위서부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죠. 인사제도부터 해가지고 각종 국방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경복궁 중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대원군의 굳건한 의지와 이 고종의 동의를, 당연히 고종의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를 받아서 경복궁 증건을 합니다. 자, 이 경복궁을 증건을 하게 되죠. 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른바 삼군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고 하는 분들이, 즉 새롭게 복선하자, 즉 다시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당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역시 정부, 그때 정부와 대치해서, 여기 바로 의정부를 얘기하거든요. 서로 이제 대치를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대치해서 상군부를 세웠던 것은 한나라의 정명을 내는 것은 문사와 무비다. 역시 이제 문무경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여러 개의 기관들을 합해가지고 상군부를 칭하자. 그리고 예조는 어디로 옮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경복궁 증건과 동시에 바로 의정부와 대비되는 별도의 기관들을 만들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종이 즉위한 초부터 대원군을 중심으로 여러 부분의 개혁이, 소위 말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조치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한 거예요. 자,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의정부와는 별도로 비변사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변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라는 기관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임시관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결국
비변사가 조선의 군사재정뿐만이 아니고 재정, 인사, 의뢰 등등 외교 등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 비변사가. 특히나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알려지고 있는 19세기 전반기에 가면 그 비변사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의정부도 있습니다만 그 권한 행사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대원군은 바로 이제 세도정권을 끝낸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결국에는 비변사의 기능을 처음에는 축소시켰다가 이거를 아예 의정부 밑으로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없애버려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다 의정부에 같이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정부의 기능이 커지게 되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상황을 좀 먼저 전제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쪽에 이제 의정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변사를 없애면서 의정부라고 하는 막강한 기관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모습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그러면 군사를 총령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삼군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는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이제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광화문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제 세종대로가 있죠. 오늘날에 세종대로가 있고, 자, 여기에 바로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조. 아마 조선 초에 원래 상공부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조가 그 자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2호 예병 형공 6조 가운데 예조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두순도 예조를 원래의 취지대로 예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가 상공부를 두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조치 과정에서 이제 상공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1868년에 이제 상공부라고 하는 것이 정식 직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왜 굳이 이 시기에 굳이 상공부라는 걸 만들었느냐. 기존에 5개 구조들이 있는데 그 점들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공부의 유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대외 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반도로 많은 그 외국 세력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른바 군사력의 강화 차원에서 또는 국방의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강화도를 정비하고 강화도에 군사력을 집어넣고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기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단 지금 들어오는 외국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물론 다만 그 전까지 취해졌던 이른바 국방정책, 내지는 군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외국 세력에 대한 저항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도 있긴 합니다만, 그 본질적으로는 고종 초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바로 내통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른바 주로 천주교 세력들을 진압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게 군사정책이다 또는 국방정책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했습니다. 이거를 총괄하고 또 통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적 배경이다라고 이제 해서 대원군의 권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만,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대원군은 고종의 즉위 초에부터 대원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계획 조치를 하는데 그거 중에 의정부를 강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은 의정부를 예를 들어 대형부 수여해 놓고 휘둘러 쓰는 권력기관을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대형군이 취하는 각종의 군사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에 계속 의정부가 브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군 입장에서는 야,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막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자, 그래서 대한군은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군사정책 내지는 국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을 바로 이제 상고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군사재정의 확보가 이제 필요하죠. 당연히 군사력을 늘리려면. 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상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군사재정을 또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상공부입니다만 결국에는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국초의 모습, 즉 건국초의 모습, 그게 뭐였죠? 바로 문무를 겸전한다라고 하는, 즉 문무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겸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선 건국 이후의 지향성들 또는 모습들을 이 상공부라는 걸 만들고 의정부라는 걸 둬가지고 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일단 그런 이상들을 쫓아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들이 상공부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군당 가보시면 기둥에 글자가 이제 써 있는 게 몇 개, 한 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일본 옮겨왔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주련이라고 하죠. 주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의도가 드러나는 것들을 몇 가지 옮겨왔는데, 자, 보시면 의동 상부, 동서향청이라 그래가지고 규모는 상부, 여기서 상부는 바로 의정부를 얘기하겠죠. 의정부와 같아 동서로 청을 마주하겠다. 문무길보 위헌만방이라, 즉 문무의 대신들이 만국의 모범이 될지라. 협공화충 득여 공리, 화합과 참된 마음으로 이 나라 함께 다스리세.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다 넣었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상공부를 만드는 의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초에 조선이 지향하는 바, 요것도 이제 하면서 대원군 또는 당시의 국방정책이나 대원군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만든 것이 상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공부는 과연 역할이 무엇인가, 4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이 상공부는 기본적으로 무신들, 즉 장수나 무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변방지역, 즉 변방지역에 있는 각종의 이제 지방관들에 대한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가급제자들을 배속하는 그런 역할들이나 또는 근무평정, 소위 포평이라고 하죠. 포평이라는 것들을 바로 이제 여기 담당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국왕 입장에 가장 중요한 궁궐 수비대장을 임명하는 이런 권한들을 행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무장이라든지 또는 수정에 대한 각종 쟁례권들을 역시 아울러 행사를 했고요. 그 아울러 이제 군령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군령권인데,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권, 그냥 군사를 이동시키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군사훈련을 상공부 주도하에 군사훈련이 됐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찾아지질 않습니다. 찾아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기능상
이런 군사훈련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 혹시라도 이제 비상에 전쟁이 터졌을 때 또는 뭐 외적과 이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도에 미국군이 올라왔을 때, 미국군이 들어올 때 바로 그 병력의 증원이라든지 식량의 지원 방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상공부에서 조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일종의 작전 통제권 같은 것도 상공부에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각종 군사 제도의 개편 작업들을 역시 그 상공부에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강화도에 설치한 육군 부대입니다. 육군 부대인데 바로 이런 진무영의 편제를 주도하거나 또는 이때 보면 강화도에 그 주목되는 것이 포대가 많이 설치됩니다. 포대가. 이것도 이제 이 시기에 큰 변화인데요. 그래서 각종 그 포의 설치 같은 것도 이제 주도를 하고요. 아울러 각 지방의 이른바 포군들, 즉 포를 직접 쏠 수 있는 그런 정예 군사들을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이 삼군부에서 주관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재정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상공부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만들어진 이른바 그 상옥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옥단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면 상공부에 어떤 관청들이 속해 있지, 말하자면 예하부서로 어떤 걸 두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훈련원은 지금 저기 있었죠. 예전에 지금 없어진 동대문운동장 거기에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했던 곳인데, 그 다음에 포청, 포노청이죠. 그 다음에 순청, 그 밖에 군기사, 주교사, 준천사 이런 거를 바로 예하 관청을 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사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굳이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주교사라고 하는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주교는 결국 뭐냐면 바로 배달입니다. 배달. 아시는 바와 같이 정조가 아버지가 있는 수원에 행차를 할 때 항상 한강을 건너갑니다. 그럴 때마다 배다리를 설치하게 만들어요. 배다리 설치가 만드는데, 그때 동원되는 배들이 어떤 배들이냐면 바로 경강상인들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교사는 바로 그거를 관장하는 곳인데, 이것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동원될 때 와서 이렇게 해 하면서 그들의 일종의 상업활동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보장을 하면서 일정 정도 세금 같은 걸 걷습니다. 말하자면 정기세금은 아닌데 그런 세금 같은 걸 걷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교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모습은 이 주교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가정이지만 동시에 일종의 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교사 같은 것들을 여기에 속해서 나름대로 군사 재정을 만들게 하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원군에 우리가 패정 악정으로 많이 거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성을 출입할 때 출입에 대한 일종의 세금을 받았다. 그게 문세라고 하는 게 있죠. 문문자를 써가지고 이런 것도 역시 요 상공부에다 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군자를 마련하고 각종 군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주의 역할까지도 일부 하고, 또 군령권을 가진 오늘날의 합창과 같은 그런 역할도 일부 수행했던 당대 최고의 군사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사실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른 기관으로 대체가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한 십몇 년 정도 되는 거죠. 15년 가량 되는 건데, 15년 가량 지나서 바로 이제 통리기무안이라는 게 설치되면서 이 삼군부는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바로 삼군부 다시 설치돼요. 이게 왜 이때 다시 설치되느냐? 바로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소위 군인들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은 결국 자기의 영수로 누구를 추대합니까? 바로 대원군을 추대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같은 해 12월에 또 역시 또 없어져 버려요. 이때는 바로
그 청나라에서 이모군란의 청책임자로, 이모군란이 했던 책임자로 누굴 거론하냐면 바로 대원군을 거론해요. 그리고 그 흥선 대원군을 바로 청국으로 압송시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상군부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과 뛸 수가 없는 부서라고 관설하는 거 이해되실 텐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상군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대원군의 권력 강화 매우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1882년 12월 달에 통리군국 사무아문에 통합이 되면서 이 상군부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것은 뭐 이 상군부를 혁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인데, 상군부에 따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없애고 이런 통리군국 사무아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군사를 맡기자.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결국 혁파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결국 대원군이 청나라를 압송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상군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여전히 청사는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 청사에 주로 임금이 직접 나가가지고 친국을 하는, 즉 예를 들면 죄인을 신문하는 자리. 그래서 상군부에서 전국을 한다. 또 상군부에 나가서 친국을 한다. 그러니까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죠. 죄인을 신문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상군부 청사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일정 정도의 군대를 또 주둔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896년에 당시에 아마 일본군들이 여기 잠깐 주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일본 당신들이 잠깐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좀 나와줘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잠깐 아마 거기에 그 청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기에 이제 군대가 일시적으로 주둔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1896년에 이완용이 얘기했던 우리 군대는 누구냐? 바로 그 시위대 같습니다. 시위대. 즉 1895년에 시위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청사로 활용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상군 청부단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구한국 시위대의 그 청사 모습이에요. 청사 모습인데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보시면 분명히 총무단이라는 현판이 그대로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상군부 청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시위대는 90군인들을 여기다 이제 그 통합을 해서 이들을 일종의 모으기 위한 그런 장치로 만든 게 바로 이 시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에 주목되는 것은 가운데 딱 총무당이라는 그 유형 있는 건물이 있고 양쪽으로도 여기 군대 건물이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상무당 총무당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물이 뭐냐면 바로 청헌당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원의 상명문에 보면 청헌당이나 덕의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청헌당이 바로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기 청헌당이라고 하는 형판이 역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요 시기까지만 해도 이제 상공부 청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총무당, 청안당, 덕의당 또 역시 같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위 제1대대, 여기 1907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역시 여기 지금 광화문이고요. 여기 경복궁이고요. 광화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위대 제1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위대가 계속 1907년까지는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게 1910년대 초반에 가면 일본의 헌병사령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12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딱 가운데로 여기 경복궁이고 역시 광화문이 있고 여기에 보면 헌병사령부 여기에 이제 내무부가 들어갑니다. 내무부가 들어갔나요? 어쨌든 이렇게 헌병사령부로 어쨌든 요 넘어가면서 이제는 일제 헌병사령부로 확인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까지 여기 역시 여기가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오시면 되고 여기 종독부가 딱 위치해 있죠. 그 여기에 뭐냐면 조선 보병대라고 하는 관서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보병대는 1907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 해산이 되잖아요. 바로 그 군대 해산된 군인들 한동안 일부는 의병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병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맞는 목적하에 만든 게 바로 조선 보병대입니다. 일종의 금료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 여기에 막 조선 보병대라고 하는 걸 유치해요. 근데 요게 1930년대까지 이게 이거는 좀 보시면 1927년도에 만든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보병대가 딱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이 보병대가 1931년도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지도 그림을 옮겨놨는데 지금 맨 밑에 보시는 것은 뭐 당시의 상군부의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상군부의 정문이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1년도 1월 11일자 요게 바로 이제 총무단입니다. 총무단에 보시면 역시 아직까지 양옆에 건물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청원당의 일부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는 요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요 사진입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덕의 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덕의 당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사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성북구에 오지를 못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 조선 보병대가 해체된 뒤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마 이 총무당이 이전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하면서 총무당의 이전 기록들을 한번 좀 찾아보러 갔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대체로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이 30년대 초반. 근데 그 3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조선 보병대 해산 이후, 즉 31년 이후가 아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최신국이 들어갑니다. 자, 최신국이 들어가면서 청사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좀 전에 그 사진을 보신 거 보면 여기에 3개의 건물이 쫙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딱딱 단독적인 건물들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미 이때쯤 이게 36년 수도니까 이미 요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총무당을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최신국 자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총무당은 1942년부터 경기도 공무원의 연성장, 지금 말하자면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공무원의 연수원에 있다가 1978년까지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바로 소년원 자리다. 그래서 소년 훈련원으로 아마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78년이고요. 이때부터 아마 여기를 좀 재정비하는 이런 시간인데, 근데 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건물을 삼군부 총무당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포도청 청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보시면 이것도 78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공원을 소개를 하면서 조선 2조 시대 포도청 모습 재현, 조선과나 그대로 옮겨놓은 듯 이렇게 해서 우포도청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1978년 12월 18일 날 총무당이 이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때 우포도청 총무당으로 지정이 됐는지 3군부 총무당으로 지정됐는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우포도청으로 불리던 3군부 총무당은 우포도청으로 불리던 총무당이 바로 이제 3군부 총무당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서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군부 총무당의 모습들로 우리가 저희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군부 총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쭉 정리를 해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데 결국 이 3군부 총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제도를 볼 수도 있고 또는 3군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남국 이후에, 즉 국망 이후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좀 반성도 좀 하면서 그 지난 역사를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지금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새로운 기관이 들어가서 정사로 활용하고 어쨌든 최고의 그 군사기관이었던 곳인데 조선은 어떻게 상징하는 군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좀 다른 청사가 들어오고 또 와 옮기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대체로 이 3군부 총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과 그것이 또 어떻게 성북고 쪽으로 옮겨